서진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진이야, 이 국은 또 뭐야? 맨날 똑같은 거만 끓이네. 며느리가 정성이 없으니 음식도 맛이 없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아침 식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어머님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는 아직도 안 다렸어? 남편 민수의 목소리에는 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다정함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다릴게요. 진이는 서둘러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두르다가 실수라도 하면 또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테니까요. 거울을 보면 늘 한숨이 나왔습니다. 통통한 얼굴, 이중턱, 불룩한 배. 젊었을 때부터 예쁘지는 않았지만 결혼 후 스트레스로 계속 살이 쪄서 이제는 자신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거울 좀 그만 봐. 보면 뭐해, 그 꼴에. 민수가 지나가며 던진 말에 진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진이에게는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꼭 들르는 골목. 그곳에는 얼룩무늬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오늘도 왔어. 진이는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나비라는 이름은 진이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등에 있는 얼룩무늬가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요. 나비는 진이를 보면 늘 반갑게 울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반겨주는 존재라곤. 이 고양이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진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비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살 좀 빼라, 보기 흉하다는 말을 들었고 남편은 진이를 대놓고 싫어하고 면박을 줍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이미 출가한 뒤 진이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진이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길 바랐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진이는 쪼그리고 앉아 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난 가족도 없고 결혼도 괜히 해선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이 깔끔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진이를 보는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고. 진이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진이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는 모습을 들켰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도 이 고양이를 자주 봐요. 여기 사는 분이신가 봐요?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근처에 살아요. 이 고양이를 돌봐준 지는 1년쯤 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길고양이까지 챙기는 분이 많지 않은데 고마운 일을 하시네요. 그의 말에 진이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준 것이 언제였던가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남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진이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이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는 진이를 보면서 남자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버랩되듯이 우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까만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엄마 라고 부르는 모습.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해주고 싶다. 남자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진이를 보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이 여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역시 진이는 수더분한 못난이에 가까웠고 이성적으로 관심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고 그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연락처라도 주시겠어요? 이렇게 우시면 제 마음도 불편해서요. 지금 그냥 좀 불편하네요. 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락처가 왜 필요하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진이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준혁도 역시나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살고 저도 길고양이 챙겨주는 걸 좋아해서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연락처가 필요 없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고 당황해하는 진이의 연락처를 결국 받아갔습니다. 해질녘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이는 처음 보는 준혁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이성적인 관계도 아니고 일회성인 관계라고 생각했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진이에게 준혁은 대나무 숲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요. 준혁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옆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그 눈매와 살짝 처진 눈꼬리가 자꾸만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제가 못생기고 볼품없어서 창피한가 봐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남편 무시 견디랴.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때도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고아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만 하다가 나한테 잘해주던 사장님이 세상 전부로 보였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뭐 인생이 똑같더라고요. 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이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건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이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가여워하는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잘하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어요. 당신은 길고양이를 돌볼 만큼 따뜻하고 힘든 시간을 홀로 버텨온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안식처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이와 준혁은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진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준혁에게 하소연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진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땐 준혁이 먼저 무슨 일 생겼냐며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공원 산책로에는 낙엽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준혁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진이 씨, 오늘 정말 좋아 보여요. 눈빛이 살아있네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준혁 씨는 왜 저 같은 친구를 곁에 두는 건가요?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재밌는 성격도 아니고. 준혁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은 말할 수 없이 가난했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진이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한다고 저 몰래 동생을 떼어내서 멀리 보내버리셨죠. 그런데 진희 씨를 처음 본 날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뭔가 여동생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진희는 준혁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뭐 알고 보니 진희 씨가 잃어버린 내 쌍둥이 동생일 수도 있는 거고. 준혁은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떡하나요? 생각보다 너무 큰 일을 어릴 때 당하셨네요. 뭐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으려나?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뭐 준혁 씨에 비해 덜 슬플 일이려나요? 그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진희 씨는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누가 덜하고 더하고는 없어요. 저는 진희 씨의 아픔에 대해서도 엄청 마음 아파하고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여전히 마음 아프고 쓰리죠. 그냥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서로의 정확한 인연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은 이미 단단하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희의 머릿속에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쌍둥이 여동생. 준혁의 눈에 서려있던 그 깊은 회한은 진희의 가슴바닥을 저릿하게 긁어놓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타박과 남편의 서늘한 무관심 속에서 진희는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라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희의 초라한 겉모습 너머를 보아주었고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닦아주고 싶어 진희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준혁이 평생을 그리워한 그 동생을 찾는다면 그가 비로소 진심으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진희는 다음 날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진희는 먼저 자신이 자란 보육원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준혁의 여동생이 나랑 같은 보육원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희의 단순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분명한 채로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0년도 더 된 과거의 흔적들은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휴 얘야. 넌 네 남편 밥은 해주지도 않고 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말했을 테지만 진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 혹시 제가 처음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그 박스 안에 제 베넷저고리나 소지품 같은 거 남은 거 없나요? 뜬금없이 그건 왜 물어? 다 태워버렸지 재수 없게. 시어머니는 혀를 찼지만 진희는 안방 구석에 숨겨진 낡은 괴짝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먼지 쌓인 괴짝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헝겊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손에 쥐는 순간 진희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단칸 방의 서늘한 공기,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작고 따뜻한 손. 누군가 억지로 자신을 끌어낼 때 목이 터져라 울며 오빠 라고 부르짖던 아이의 목소리. 진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찾고 싶어. 아픈 기억은 거들떠보기 싫은 법입니다. 평생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진이의 과거를 진이는 스스로 파헤치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든 과거, 악몽 같은 과거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건요. 근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무서운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당장 파헤져야만 할 것 같은 그 촉을 진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픈 과거를 떠올리기도 싫지만 진이는 미친 듯한 용기로 그 과거를 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진이는 준혁과 다시 만난 날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준혁 씨, 그 여동생분 말이에요. 혹시 특징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왼쪽 눈 밑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가문 내력인지 저처럼 여기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웃을 때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죠. 할머니는 그게 복 나가는 관상이라고 싫어하셨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거든요. 진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는 평소엔 거들떠도 않던 연한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진이는 어색하게 미소 지을 때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야. 준혁 씨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또 준혁 씨 여동생이 되고 싶다고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건가? 진이는 부정하려 애썼지만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본적지가 준혁이 태어난 고향 마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스쳐 기억해냈을 때 그녀는 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내가 여동생인 걸 아는 걸까? 아니, 닮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모르는데 그냥 우연인 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이토록 저릿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찾아 헤맨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이의 머릿속은 마치 오래된 영사기가 돌아가듯 어지러운 환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흐릿한 안개 속에 갇혀있던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옷자락을 억세게 잡아당기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던 할머니의 서늘한 손길,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손길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던 한 소년의 뒷모습. 안 돼. 우리 진이 데려가지 마. 그 소년의 외침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소년, 자신을 지키려다 끝내 손을 놓쳐버렸던 그 가녀린 그림자가 바로 눈앞의 준혁이었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전율이 되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확신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고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진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준혁 씨, 지금 잠깐 공원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공원 가로등 아래 준혁은 미리 나와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를 감싼 고독한 분위기는 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진이는 멀리서 그의 실루엣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준혁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진이의 얼굴은 젖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과 그 안에 담긴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한 애틋함이 준혁의 심장 끝을 건드렸습니다. 진이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누가 괴롭히기라도 한 겁니까? 준혁이 당황한 듯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진이는 대답 대신 가방 안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베넷 저고리, 그리고 낡아서 실밥이 터져 나온 투박한 헝겊 인형 하나. 그 물건들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준혁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한 적막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준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 남매를 위해 똑같은 모양으로 정성스레 바느질해 주셨던 세상에 단 2개뿐인 그의 유년 시절 증표였습니다. 가로매듭이 풀리는 순간 준혁 씨, 저 찾은 것 같아요. 준혁 씨가 평생을 자책하며 그토록 미안해하며 찾아 헤매던 그 동생 말이에요. 진이는 끝내 말을 다 맺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참느라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진이가 내민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친 그의 손가락이 인형의 보드라운 감촉을 느끼자마자 억눌러왔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이의 얼굴을 낱낱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늘 익숙하면서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선한 눈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입꼬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과 똑같이 닮아있는 슬픔의 결까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그 형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혈육의 증거였습니다. 진희 씨, 저는 뭐라고 해야 하는지 지금 어지럽고. 준혁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들어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 뒤에 숨겨진 오빠와 동생이라는 단어를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단어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을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낙엽을 흩뿌렸지만 두 사람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혹여 잘못된 인연일까봐,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며 멀리 돌아왔던 시간들, 그 모진 세월을 보상하듯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혈육의 온기가 두 사람의 빈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힘겹게 인형을 품에 안고는 처음으로 진이를 향해 무너지듯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눈물은 밤사이 차게 식었지만 가슴속에 들어찬 온기는 아침 햇살보다 먼저 진이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으나 진이가 느끼는 공기의 밀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늘 비어있던 심장 한구석에 묵직하고 든든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이는 고양이 사료봉투를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일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마다 묘한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준혁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가 아닌 아침의 투명한 햇살 아래 서 있는 준혁의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오셨어요? 준혁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울며 서로를 확인했음에도 막상 마주한 아침의 공기는 낯간지러운 어색함을 동반했습니다. 진이는 네, 준혁 씨라고 대답하며 그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빠. 혀끝까지 차오른 그 두 글자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타인으로 살아온 물리적 시간이 그 짧은 단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감이 아닌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깨져버릴 것 같은 보물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준혁 역시 진희야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짐짓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담는 그의 손길은 눈에 띄게 부드러웠고 자꾸만 곁에 선 진이의 기척을 살피느라 그의 시선은 허공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딱딱한 호칭이 오갔지만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우를 갖춘 타인의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가고자 하는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진이는 묵묵히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준혁은 진이에게 대나무숲 같은 존재였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털어놓아도 울림으로 되돌려주는 곳, 바람이 불면 서걱거리는 소리로 위로를 건네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임시 방위처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이의 곁에 선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대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만 개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서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자신을 지탱해줄 울창한 숲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늘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홀로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이에게 이제는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세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 숲은 거창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숨 가쁜 일상에 맑은 공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진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이토록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준혁이라는 숲 안에서 진이는 비로소 길을 잃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준혁에게 진이는 평생을 괴롭혀온 죄책감이라는 가시를 뽑아준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늘 가장자리가 거칠게 찢겨나간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어도 그 찢어진 틈새로 찬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습니다. 그 빈 공간은 준혁에게 있어 살아가는 내내 마주해야 했던 상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진이는 그 찢어진 도화지의 틈새를 완벽하게 메워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이 재회를 향한 긴 여정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준혁은 낡은 종이 위에 덧그려진 진이라는 그림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제야 그의 인생이라는 그림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종이는 여기저기 구겨지고 빛바랬을지언정 마지막 퍼즐이 끼워진 그 자리는 그 어떤 새 종이보다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고양이 한 마리가 진이의 발등에 몸을 비볐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고양이들도 안아보네요. 진이 씨가 오늘 유독 편안해 보인다는 걸. 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심장 사이에 팽팽하게 연결된 끈끈한 혈육의 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 할머니의 손에 끌려가며 끊어졌다고 믿었던 그 실이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어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 실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서로의 운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올 거죠? 준혁의 물음은 이제 약속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숲은 그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퍼즐은 이제 영영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실려온 풀내음이 두 사람의 사이를 다정하게 채우는 참으로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가슴 벅찬 재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북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서진희 씨와 서준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혹은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박한 기적을 믿으시나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생이별해야 했던 두 남매에게 세상은 참으로 모질고 추운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찢어진 인형 한 조각과 베네쩌고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간절함이 결국 차가운 가을바람마저 따스한 혈육의 온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대나무 숲인 줄 알았던 인연이 나를 평생 지켜줄 울창한 숲이 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순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사랑으로 이어진 끈끈한 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이나 간절히 바랐던 소망 하나가 기적처럼 찾아오길 바랍니다.